네, 3주차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국헌법의 탄생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이 건국헌법의 탄생의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건국헌법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국헌법의 탄생은 우리가 바로 이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좌익과 우익의 극렬한 대립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 건국헌법의 탄생입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 유엔에서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미 군정이 끝날 때쯤에서 한국에서 전역에 걸친 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6.25 전이어서 북한 지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좌익 세력들이 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 남한은 이제 우익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익 쪽에서 북한은 소련을 위주로 한 좌익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고 남한은 이제 민주 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인구 비율로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제 북한 지역에서 이렇게 선거를 하면 북한이 불리하다라고 하면서 선거의 어떤 제도를 바꾸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미 군정은 사실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안을 마련했던 것이 미군 주도의 유엔이 그러면 일단은 1948년 2월 26일 날 총선거를 하긴 하는데 총선거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 먼저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고 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재헌의회에서 드디어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헌의회가 드디어 이제 남한 지역에서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져서 198명으로 구성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원래는 이 재헌의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298명이었습니다. 298명이었는데 왜 198명밖에 뽑지 않았냐면 나머지 100명은 사실은 북한 지역에 할당돼 있었던 국회의원의 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지역에서는 인구 비율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에서 우리가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만 이제 남한에서만 298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수가 없어서 북한 지역에 할당되어 있었던 100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198명으로 구성된 재헌의회를 이제 차선책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헌의회가 구성된 198명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추종자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통일국가주의자들은 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즉 이제 거부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이제 통일주의자들은 남한만 선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고 그 총선을 통해 완성된 재헌의회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에 적용되는 헌법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게 이제 사실은 김구 선생님들을 비롯한 통일국가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남한에서만의 총선을 반대하고 거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좌익 세력들이 사실 이제 불법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 되면서 약간 그들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도의 혼란 속에서 총선이 남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재헌의회가 구성이 결국은 남한 지역으로 구성이 되고 이 재헌의회에서 1948년에 7월 12일에 재헌헌법을 의결을 하고 그리고 1948년 7월 17일에 그 재헌헌법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보통 이제 대학에서 헌법을 배울 때 재헌헌법, 즉 헌법을 만드는 형식에 대해서
보통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슈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제 간접 민주주의의 형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루소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이 주장했던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루소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헌법의 제정은 국민들이 만드는 형태인데, 반대로 아베 슈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제 간접 민주주의 형태의 제헌 헌법은 제헌 의회에서 만드는 것들, 보통 아베 슈에스식의 헌법 제정 절차라고 부르는데, 우리 헌법은 살펴본 바대로 국민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198명으로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국의 제헌헌법은 아베 슈에스시의 간접민주주의 형태의 헌법 제정이었다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제헌헌법이 만들어졌고, 공식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 초대 대통령은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국회에서 간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즉 간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대통령을 선출할 때 모든 국민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우리 한국헌법의 역사 속에서 사실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경우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라고 하는 이제 노태우 정부부터 이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제헌의회라고 하는 국회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당시 대통령은 이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은 이시영, 그리고 국회의장은 신익희, 대법원장은 잘 아시는 김병노 선생,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범석 선생이 이제 맡게 되는데, 한국헌법은 사실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중간에 잠깐 의원내각제로 가긴 했지만 한국헌법의 역사를 끝으로 보는 정부 형태는 소위 말하는 대통령제예요. 근데 대통령제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을 보면, 미국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제 부통령을 후보를 선정해서 함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선출이 되고 국무총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헌법은 희한하게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무총리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옆나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이런 의원내각제 형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두고 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그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사람이었고, 우리 제헌헌법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유진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유진호 선생님은 반대로 이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굉장히 선호했던 그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갈 거냐, 의원내각제로 갈 거냐와 관련된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화 타협이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헌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을 만들었는데, 제헌의회에서 헌법을 만들면서 이 유진호안을 찬성했던 세력들을 조금 이제 포섭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제 국가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약간 그 섞는 형태로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존재하는데 국무총리도 존재하는. 그리고 이제 제헌헌법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부통령도 정부 형태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라고 하는 이런 그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건국헌법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건국헌법의 내용은 대통령 및 행정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제 간접 선거를 통해서, 즉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됐고,
부통령제가 특이하게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재헌헌법 당시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면서 한 차례에 걸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형태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합 이제 잘하면 8년까지 대통령의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만들어져 있었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준 내용인데,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법률안 제출권은 사실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이제 미국도 한참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섞여 있다 보니까 대통령도 존재하고 국무총리도 존재하고, 그리고 법률안을 만들 권한이 국회에게 주어져 있으면서 더불어 대통령에게도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아주 약간 특이한 형태의, 즉 변형된 대통령제. 일반적으로 그거를 한국형 대통령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로 대통령과 행정부가 구성되어 있고,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승인을 거친 후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헌헌법에는 대통령과 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규정이 되어 있었던 아주 특이한 형태의 한국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보시면, 국회는 단원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단원제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상원과 하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국회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국회가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 하나만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단원제라고 부르고 있고, 이 단원제를 유지하다가 이 재헌헌법 이후에 일어나는 1차 개정헌법에서 국회를 양원제로 나누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이한 기본권 조항을 좀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재헌헌법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좌익과 우익의 어떤 극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헌헌법 당시에 국민의 기본권 중에 이익분배 균점권이라고 하는 규정이 헌법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익분배 균점권은 뭐냐면, 어느 회사에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이익은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이익은 사실은 온전히 이제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의 몫이어야 되는데, 재헌헌법 당시에는 근로자가 사장에게 이익이 많이 남았네요. 그 남은 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이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은 통상적으로 통제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남긴 이익을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입니다. 물론 이제 사장이나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성과급을 주고, 이런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의해서 소위 말하는 취업규칙이랄지 근로계약이랄지 이런 거를 통해서 줄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너가 남긴 이익을 우리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헌헌법에는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분배 균점권은
5차 개정헌법까지 쭉 이어져다가 5차 개정헌법에서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이한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유보 조항인데, 이 법률유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법률유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법률유보 조항이 재헌헌법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일반적인 법률유보 조항인데,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일반적인 법률유보 조항이 우리 헌법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유권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유보 조항도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두 번에 걸쳐 제한할 수 있는 그 약간 특이한 형태의 재헌헌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형사 피고인에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줄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있었는데,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짓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그 교도소의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형사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이제 보통 형사보상 청구권인데, 이 내용이 재헌헌법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재판권도 사실 있었는데,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헌법위원회에서 이제 법률이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탄핵 심판은 탄핵재판소가 맡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웃기게도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헌법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면 법관의 자격이 필요 없었다,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이 재헌헌법에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 의결만으로도 헌법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재헌헌법의 주된 내용이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재헌헌법 이후에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 즉 소위 말하는 개정헌법의 흐름 속에서의 한국의 역사들을 또 한 번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차 개정헌법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1공화국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내용도 한편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헌법은 우리 한국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당신의 오늘을 입혀주신다면 한국 헌법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슬픈 역사, 그리고 역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민주 시민의식이 나도 모르게 성장해서 굉장히 민주의식이 높은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들이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개정헌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흐름과 그 2차 개정헌법의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